덕스의 파트 2가 실제 8단계로 기록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마다 뭘 하면 좋은 기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데 그 전체 단계 그림이 교재에 그림 4-2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런 보면 앞에 정보 시스템의 세계주기 이야기할 때 그 세계주기에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유지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 단계를 이 스텝별로 이렇게 매핑을 해보면 오피스트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덕스를 만든 팀들도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그 단계론을 그대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A 예비조사를 한다. 뭔가 기록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뭔가 전체 이제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서들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기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기관인가, 어떤 법규를 따라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대략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 단계가 필요하죠. 그다음 B단계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 활동 분석을 해요.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를 중요시 한다고 그러죠. 제가 인터파레스 소개하면서도 인터파레스에서 전자기록에 대한 특성, 디지털 객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볼 때 두 개의 어프로치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전체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드란티 같은 경우는 고문서학을 했기 때문에 그 문서 자체, 그 문서의 이걸 중심으로 간다면 호주나 이런 쪽의 어프로치는 이 문서나 기록이 만들어진 배경, 업무 기능 이걸 좀 중시하는 그런 경향을 띄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업무활동 분석, 그 실제로 업무 기능 분석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받고 그래서 B 스텝을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덕스에서는 이거를 길게 설명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따로 만들게 된 게 AS5020 기록,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26122 배웠죠? IS26122를 따로 만들게 된 거예요. 이거를 또 첨가시켜서 방법론을 설명을 해준 거죠. 퀴즈. ISO 26122에서 업무기능 분석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분석, 무슨 분석? 딱 두 글자씩이야. 그래, 기능 분석하고. 순차 분석. 기능 분석, 순차 분석. 좋아. 답이 나왔습니다. 맛있어. 이제 업무를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그런 업무를 하니까 어떤 기록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어떤 기록이 접수가 되거나 생산이 되겠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구사항 분석. 실제 기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각각의 업무 활동별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기록에 대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 거야? 또 어떤 것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거야? 만약에 그런 기록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위험이 도래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기존 시스템 분석. 기존에 시스템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시스템은 완벽한 기록관리 시스템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기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도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다 포함해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기존 시스템이 그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지금 새롭게 기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갭 분석을 하게 되면 갭. 이런 요구가 있는데 현재 기존 시스템은 이런 거가 미흡해. 그래서 이런 격차가 지금 존재해. 이런 걸 확인해야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전략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 설정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요구사항은 이만큼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10개의 도구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존 시스템이 너무 시험찮아.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저걸 개발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그 기관이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돈 문제. 그 다음에 엄청 훌륭한 시스템을 여러분한테 갑자기 여러분 기록관리 공부하기 힘드시죠?
VR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요. VR이 뭐예요? 버추얼 리얼리티? 또는 로봇을 한 명 붙여줄 테니까 알파고와 함께 공부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잘 되겠어요? 좀 되게 너무 낯선, 너무 하이 테크놀로지를 갑자기 주면은 잘 못 써요. 점진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돈이 없는 문제, 또는 그 테크놀로지, 새롭게 채택한 테크놀로지가 너무 수용이 좀 잘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아무리 좋은 거도 운영을 할 수 없으면 빵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이번 단계에서는 이만큼 구현을 해야겠구나 라던가 이걸 먼저 해야 되겠구나 순서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좀 잘 정한 다음에 시스템을 설계하고 여기 이제 수행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수행보다는 구현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는 게 IT 쪽에서는 구현한다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그냥 경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행한다, 수행한다 이런 쪽으로 번역이 되지만 수행하니까 좀 이상하죠. 구축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 시스템이 잘 사용되고 있나 요구의 조건에 맞는가 뭘 보완해야 되나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리뷰를 해서 다음번 또 뭔가를 구축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워터풀 모델 봤죠? 워터풀 모델은 한 단계를 거치고 나면 다시 백해서 갈 수 없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8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8단계가 꼭 워터풀 방식으로 사용해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리로 가기도 하고 뭐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갔다가 여기 이제 파사트들이 여러 개로 막 이렇게 얽혀 있죠. 요 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예비소를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어떤 특정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중간쯤 가다가 다시 또 앞 단계로 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꼭 8단계를 다 가야 되는 게 아니라 3단계까지만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기록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정보 시스템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필요한 분류 체계를 개발합니다. 라고 한다면 A 스텝과 B 스텝까지만 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업무 기능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럼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까지의 단계를 선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덕스 매뉴얼 원문으로 가서 늦게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업무 분석론 쪽 자료에 업무 분석론 참고자료 쪽을 열어보시면 거기 덕스 매뉴얼 들어있는 폴더가 있어요. 네, 여기서 A부터 H까지 스텝이 있는데요. 그 중에 B스텝 정도 골라가지고 한 스텝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는가 좀 훑어봅시다. B스텝이 Analysis of Business Activity 되죠. 업무 활동에 대한 분석. 들어가 보면 모든 스텝이 다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이 스텝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스텝을 거치게 되면 어떤 효익이, 뭘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거. 세 번째는 이걸 수행할 때 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뭔가 이 스텝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원하고 이걸 하기 전에 미리 갖춰져 있어야 될 거. 선행 조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B4, 네 번째가 실제 세부 태스크들을 설명해 주겠죠. 이 스텝을 수행할 때 구체적으로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는 지금 B 스텝 같은 경우는 총 7가지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명시해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에서도 정보를 모으고 또 인터뷰를 해서 정보를 모아라. 그런 다음에 우리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펑션이 뭔지, 액티비티가 뭔지, 컨디션이 뭔지 이것도 굉장히 익숙하죠.
2612 할 때 우리가 기능 분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 세 레벨로 기능을 분해해서 정리를 해라. 맨 위에가 펑션, 그 다음에 액티비티, 트랜잭션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B 스텝을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상담 매뉴얼을 만든 게 AS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B 4.3에 보면 4.2를 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비즈니스 클래시피케이션 스킨, 이걸 줄여서 BCS라고 부르기도 해요. BCS 하면 이게 비즈니스 클래시피케이션 스킨이에요. BCS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이니까 스테이크홀더가 뭐예요? 이해 관계자 또는 이해 당사자. 그래서 이 스텝과 관련해서 누가 이해 당사자들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시피케이션 스킴을 잘 만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어세스 리스크. 어세스라는 말에 대해서 수업시에 얘기했죠. 뭐 어프레이저, 어세스먼트, 이밸리에이션 뭐 이런 거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얘기했죠? 그 강압적 분위기에서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다시 찾아봐요. 어쨌든 위험을 평가한다. 아마 이 비즈니스 클래시피케이션 스킵을 제대로 못 만들었을 때, 이 스텝을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그 다음에 이 스텝을 통해서 발견한 거,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그 다음에 이 분석 결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봐라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뭘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는 1, 2, 3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그 결과물과 연관된 나머지 그 관련 정보들을 기술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스텝을 제대로 수행했니? 수행했다고 생각하니? 하는 걸 스스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는 그런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테이블 1의 example도 있네요. 그런 거 보시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수행해야 될 태스크들을 설명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슈. 요거를 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걸 미리 지적을 해줘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석 스콥을 정의하는 거. 이게 이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시피케이션 스킬을 만든다는 게 이제 업무 분석을 하는 건데, 어떤 회사, 우리 회사에 업무 분석을 하겠다고 해도 우리 회사 전체 업무 분석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한 부분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제가 남동발전이라는 회사에 ISP 프로젝트를 했는데 3개월간을 걸쳐서 했는데, 그때 업무 분석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 뭔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거기는 본사가 진주에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들, 거기는 이제 화력발전소들이 많거든요. 화력발전소 사업소들이 전국에 걸쳐서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사업소까지를 포함해버리면 너무 많아가지고 3개월 동안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업소는 생략하고 본사의 업무만 대상하면서 뭘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코프는 되게 중요해요. 어디까지를 볼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로 먼저 본사 업무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사업소들로 확장해서 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할 때 이런 스코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보니까 펑션과 액티비티의 스케일, 그 크기, 규모,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정할 거냐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펑션, 액티비티, 트랜잭션 이렇게 말로만 했지, 그냥 3단계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럼 트랜잭션이 대체 어떤 정도 크기야?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앞에 BRN 배울 때 기록물 분류 기준표, 기록관리 기준표, 신전잠수 시스템에는 단위 업무, 온나라 시스템은 단위 과제. 기억나요? 신전잠수 시스템의 단위 업무라는 크기하고, 온나라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BRM에서 이야기하는 단위 과제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름만 되게 달리 붙인 동일한 거냐?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행적으로 써온 거, 실제 데이터 들어가 있던 거나 처음에 그걸 설계할 때, 그런 체계를 설계할 때의 느낌은 각 처리과별로 수행하는 약간 별개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단위 업무로 정의를 했고, 단위 업무 하위에 사항별로 기록물 철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단위 업무 밑에 철을 뭐 몇 개가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철이 대부분 4-5개 이상 만들어지는 게 보편적인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그 뒤에 BRM을 만들면서 BRM 맨 이거 뭐예요? 정책 분야, 정책 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그 6레벨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을 계층화시키면서 맨 밑에 단위과제는 그때 처음에 정의하기를 Unit of Filing이라고 정했어요. 파일링 단위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 파일링이 기록물 철 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업무를 했을 때 하나의 기록물이 처리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업무. 그러면 비교가 좀 되나요 이제? 단위 업무, 단위 과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커요? 단위 업무가 큰 거죠. 크고 그 밑에 기록물 철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의 사항급이 단위 과제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각 기관에서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쓰거나 혹은 BRM을 쓰거나 간에 그런 단위 과제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 명확한 그 스케일, 단위 과제는 요 크기여야 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살펴보고 이거 단위 과제 크기가 맞게 됐나? 아니야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속이니까 잃어버렸네? 안 돼, 더 쪼개야 돼. 이런 걸 엄정하게 했느냐는 거죠. 안 했거든요. 대충 하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그래요. 뭐 트랜지션이 그럼 뭐야? 트랜지션은 뭘 정의할 거야? 이런 것들이 명확치가 않아요. 여기서 사실 예제는 나오거든요. 예제는 나오는데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 트랜지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나누면 3레벨로 부족해요. 펑션, 액티비티, 트랜지션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레벨이 하나 좀 더 들어가야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펑션, 액티비티, 트랜지션이라고 제가 3레벨, 최소한 3레벨로 쪼개야 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각각이 어느 정도의 크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리체계를 만든다고 할 때는 그 레벨의 이름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레벨이 의미하는 크기, 볼륨감이 뭔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하는 것을 잘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단계도 되게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예요. 스케일을 어떻게 보는 그 뒤에 이슈, 다음에 체크리스트 또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번 단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잘했나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까지 또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1에 업무 활동을 분석한다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설명을 쭉 하고 있고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지? 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미리 해 놔야 될 게 뭐가 있지? 당연히 스텝 A를 했어야겠죠? 스텝 A를 해놓는 게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업무 활동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뭐 하이라키컬 어널리시스를 해라, 프로세스 어널리시스를 해라, 뭐 바텀업 방식, 탑다운 방식 이게 다 기능 분석, 순서 분석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심플하게 돼 있어서 AS5090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소한 이렇게 그 조직이 수행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골, 목표나 전략, 스트래티지가 있다면 걔를 통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펑션들을 쪼개보고 그 각각의 펑션을 또 액티비티를 쪼개보고 각각의 액티비티를 트랜지션으로 쪼개봐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B.4가 제일 길겠죠. 그 하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는 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그런 정의를 해놨네요. 자, 펑션
예제를 들어놨어. 이그샘플로 펑션은 뭐 퍼블리케이션 뭐 이런 정도 수준이야. 근데 액티비티 그럼 드래프팅 하는 정도의 수준이야. 트랜잭션 하면 이제 뭐 드래프트를 카피를 해가지고 웹사이트에다가 뭘 올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일을 트랜잭션으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제를 통해서 감을 잡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죠. 이게 보면 되게 좀 조그만 게 트랜잭션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가 더 중간이고 그보다 훨씬 더 작은 활동들이 트랜잭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단계들을 거쳐서 작업을 해라라고 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쭉 넘어가 볼게요. 4.3, B.4.3에서 BCS를 개발해라 라고 되어 있고, 앞에서 이제 그 분해도 만든 걸 이용해서 BCS를 만드는데, BCS의 example도 하나 제시를 해주고 있죠. BCS를 만든다는 거는 그냥 어떤 뭐 계층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 식으로 뭐 레퍼런스 번호 같은 거 붙여서 그거를 어떤 분리체계가 만들어지면 기록물 덩어리를 분리체계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분류체계의 그 노드 각각의 분류자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레퍼런스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레퍼런스 번호들을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펑션 이름, 펑션의 레퍼런스 번호, 액티비티 레퍼런스 번호 이런 식의 번호 체계까지를 따서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스테이크홀더 나오고, 리스크에 대한 분석 어떻게 할지 나오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적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스스로 결과값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오죠. 그다음에 아까 체크리스트도 있다고 했었어요. 체크리스트 있고, 그다음에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에 대한 설명을. 되게 좀 자세하죠.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될 것 같아요. 이 스텝에서 뭘 해야 될지. 이 덕스를 김 감독님의 논문으로 덕스 각 스텝별 설명을 논문을 발표하시고 나서 그 뒤에 몇몇 연구자들이 이 덕스 이 스텝별로 자기네 조직에 필요한 도구들 개발, 그러니까 BCS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요구사항 추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해서 만든 논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덕스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 덕스 매뉴얼의 스텝에 따라서 기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을 해볼 수도 있어요. 좀 약간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참고로 봐주시고, 스텝 A부터 H까지는 간략한 내용이 그 교재에도 있고 김 선생님 논문에도 한글로 번역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고, 우리는 뭘 주로 볼 거냐면 제가 좋아하는 파트 3. 파트 3를 보겠습니다. 파트 3에서 여러분께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원래 세 가지인데, 네 개구나. 근데 줄여서 꼭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일단, 어펜딕스 9번에 보면, 9번 제목이 뭡니까? Guide to Developing a Business Case for a 덕스 Project. 이렇게 돼 있죠. 비즈니스 케이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잘 안 써요.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되게 어려워요. 비즈니스 케이스, 업무 사례. 근데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건 일종의 업무 기획서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이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기록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기록물 정리 사업을 하나 해야겠어. 공개 재분류 사업을 하나 진행해야겠어. 또는 시스템 하나를 구축해야겠어. 뭔가를 하든지 간에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뭘 넣어야 돼요?
우리 기록관의 기록물 상태가 현재 이러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법에도 어긋나고요. 나중에 감사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걸 사업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경, 필요성 뭐 이런 것도 쭉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할 때는 대략 이런 절차와 이런 비용 정도 비용이 들고 이런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는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이거를 했을 때 잘 하고 나면, 예를 들면 기록물 정리가 잘 되고 나면 내부의 모든 업무 담당자들이 기록을 찾아가고 활용도 높아지게 될 거고 기타 등에서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런 걸 막 줄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할 때 되게 기획서를 쓸 때 1안, 2안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해야 돼요. 1안 제가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2안 500만 원만 주세요. 그거 이거 업체 사람들 써갖고 딱 빨리 잘 할게요. 그런 거죠. 그래서 1안, 2안. 1안의 장점은 돈은 안 된다. 하지만 내가 바빠진다. 뭐 이런 거고. 2안. 돈을 좀 들이지만 외부의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빨리 해치울 거야. 내가 혼자면 1년 걸리는데 외부 업체 하루에 2달이나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안, 2안 이런 걸 해가지고 장단점 비교해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기획서를 쓰는 기본 틀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거 알려줘요.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책에 보면 한 장짜리로 계획서 만들기, 보고서 만들기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공공기관에 기록연구소를 갑자기 가가지고 6급, 7급으로 막 갔잖아요. 딴 사람들 막 9급, 8급, 7급 뭐 이렇게 9급, 7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트레이닝 되면서 6급, 7급 되는데 갑자기 6급, 7급 가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한물을 못 쓰는 거죠. 어떻게 무슨 써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어색하고 막 이렇게 어투도 이상하고 맨날 깨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6급짜리가 들어가가지고 기한물 따라 못 쓰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한 3년 되니까 잘 쓰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글을 쓴다는 건 독자